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은 413페이지 2번 대수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게 건축법과 관련된 적용 범위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적용 범위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적용 범위는 매년 두 문제는 꼬박꼬박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세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지난 시간에는 건축선 보셨고 이번 시간에는 대수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선 대선에 관한 사항으로 대선이란 구조나 외부 형태를 아래와 같이 수선, 변경,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증축부터 아니하는 것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 하자를 고치기 위한 수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수선 행위 중에 안전과 전혀 관계없는 수선 행위라면 그것은 소수선이고요. 안전에 영향 미칠 정도까지 크게 수선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수선할 때 지나치게 크게 수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나치게 크게 수선하다 보면 증축, 개축, 재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축 개념이 대수선 개념의 상위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아무리 안전상에 영향 끼치는 대수선 한다 할지라도 건물 축조하는 건축행위보다는 안전에 영향 미치는 것 작겠죠. 그런데 지나치게 수선해서 건축행위에 해당되게 되면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건축 개념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행위와 동시에 건축행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 대수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으로 온다? 건축을 우선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되는 대수선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우리 가끔 집에서 못질을 하고 자는데 못이 튕기는 벽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력벽입니다. 이 내력벽은 기둥과 똑같이 건물 하중 무게를 지탱하는 수직 구조물을 내력벽이라 하고 이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증설 해체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선 변경 시에는 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대충 10평 정도이죠. 이렇게 수선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이 내력벽의 평면적 10제곱미터만 수선하게 되면 안전에 큰 영향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력벽과 관련되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되는데 만약 내력벽의 벽면적 20제곱미터만 수선하게 되면 대수선이다, 소수선이다. 소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 3, 4 묶어 놓습니다. 기둥, 보, 그리고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둥 1개라도 증설, 1개라도 해체하게 되면 모두 대수선에 해당하고 기둥을 한 번에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그때는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만약 건물 하나에 기둥 2개를 수선함과 동시에 볼을 2개 수선하게 되면 합쳐서 4개이지만 각각 3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선 아닙니다. 그래서 기둥만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만 3개 이상 수선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둥을 증설하는 것, 대수선이죠. 그런데 한 층을 구성하는 4개 기둥이 모두 높이가 4m 정도인데 이번에 기둥 증설한 것을 8m 높이로 증설하게 되면 건물 전체 높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게
주변 기둥들은 4m짜리인데 8m 기둥을 새로 증설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나치게 고친 것으로서 증축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둥보 지붕틀 3개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5번 방화벽은 화재 발생 시에 이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벽이라 하고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여기 주계단은 건물 층수가 4개층 이하일 때 설치하는 계단을 주계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2층짜리 단독택에 거주하셨을 때 주계단을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 피난계단은 우리가 계단 이용하고자 할 때 철문에 해당되는 방화문을 열어야만 비상계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피난계단이고 그러한 방화문을 2번 열어야만 비상계단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특별 피난계단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주계단 등을 함부로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그리고 7번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다가구주택부터 다세주택의 경계벽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아직 우리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주택에 대한 정확한 개념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주택 형태를 우리는 빌라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라 밀지역에는 늘상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하게 되면 세대당 또는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택을 만약 30평짜리 만들게 되면 세대당 한 개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다가구택 30평을 임대하는 것보다 이 30평을 10평짜리 3개로 쪼개 임대하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경계벽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계벽은 아파트 같이 건물 한 층에 2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 세대와 세대를 구분하는 벽을 경계벽이라 하고 이러한 경계벽을 설치함으로써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났다면 주차장도 함께 늘어나야 되는데 과거의 빌라 밀수 지역에는 주차장은 그대로인데 세대수만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택과 다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고자 한다면 대선 행위에 포함시켜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은 때에만 경계벽을 증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최근 빌라 밀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거든요. 그게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세택이나 다가구택을 제외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단지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에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부족 현상 크지 않죠. 그래서 대손 범위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주택에 대해 다 공부 못하셨지만 다가구택이나 다세택이 대수선에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 외벽부터 마감 재료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외벽에 설치하는 마감 재료는 단열 목적이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마감 재료가 여러 가지 화재 사건과 관련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감 재료 중에 샌드위치 판넬이라 해서 양쪽에 철판되고 가운데 스티로폴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 발생하여 다양한 인명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그래서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고 해당 행위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는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대수선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우리가 방금 보셨던 대수선과 앞서 시간에 보셨던 건축 행위는 마음대로 한다,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다, 허가받은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 할 수 있는 대수선 8가지를 함께 보셨는데, 우리 시험 볼 때까지 대수선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벽3 계단이란 말로 내용을 정리해 놓습니다. 벽 4개입니다. 내력벽,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5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그리고 방화벽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다가우택,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 그래서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의 경우는 수선 변경 시에 벽면적 30m 이상인 때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은 기둥, 보, 지붕틀. 수선 변경 시에는 각각 3개 이상 돼야 되죠. 증설 해체 시에는 개수 관계없이 모두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주계단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행위에 해당되는 것과 대수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물 용도, 그리고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건축물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 종류는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 414페이지에 단독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최근 법을 개정하여 나번에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3번 한 개 동에 주택을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를 660제곱미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로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에 시행되는 사안입니다. 지금은 아직 330이지만 우리 시험은 10월달에 치러지기 때문에 6월달에 개정되는 다중주택 규모, 이제 330이 아니라 660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1번 단독택 찾으셨고, 가번에 단독주택. 같은 단독택을 반복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의 단독택은 넓은 의미의 단독택을 하고 광의 단독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번의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번 다중주택. 흔히 하숙집이 다중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1번, 2번, 4번 개정사항은 한번 자료실을 참고해 놓으시고요. 3번을 함께 보십니다. 한 개 동의 주택을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최근 수도권에는 원룸형 주택, 1인 가구 주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라 해서 이 다중주택을 좀 더 크게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면 330제곱미터 100평에서 이제 다중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최대 200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다중주택을 6월 달에 개정되어 내가 만들어 임대를 하게 되면, 지금 대학가 주변에는 좀 임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게 되면 이 다중택의 가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1번입니다. 주택을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그리고 단서,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한 개 동에 주택을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번 그냥 보십니다. 그리고 4번 공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십니다. 아직 우리가 건축 절차
전부 못 봤지만 한번 보고 다시 본다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받은 건축 대수선이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 승인 받은 이후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용 승인 당시에 건물의 사용 목적이 결정되게 되는데, 가끔 우리 등산하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외관은 단독택이지만 식당 영업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후 최초 용도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사용 승인 후 용도 변경한 건축물이 있다면 이를 용도 변경이라 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29가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거용 건축물로 방금 우리는 광해 단독택을 함께 보셨습니다. 광해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 규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은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관절을 공간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독택과 공간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법에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택의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로서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다가구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랍니다. 여기 이하란 말 쓰게 되면, 이러한 다중택과 다가구택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작은 형태인데 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구획된 공간에서 취사, 밥을 직접 해먹을 수 있는 형태라면 다가구 주택이고요. 다중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밥을 직접 해먹을 수 있는 부엌이 없는 형태입니다. 대신 규모는 이번 6월달 개정되면서 다중주택도 660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오래된 다중택, 하숙집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중택 구입했다가 얘를 증축하거나 좀 고쳐서 좀 더 크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수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중택이건 다가구택이건 모두 같은 규모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협의 단독택과 공동택 비교하게 되었을 때 다중택과 다가구택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광해 단독택을, 넓은 의미의 단독택을 건축하게 되면 주택을 사용하는 층수는 최대 몇 개층이다? 3계층까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말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광해 단독택은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되는데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는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한 주거 형태를 공동주택이라 하며, 우리 주변에 아파트 보시게 되면 건물 한 동 전체에 걸쳐 소유권이 하나입니까? 세대마다 소유권 인정됩니까? 세대마다 소유권 인정하죠. 그러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이라 하고, 그러한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갑은 아파트, 납은 연립, 답은 다세대, 랍은 기숙사 각각 확인되시죠. 그래서 공동택은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아연닭이란 말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아파트를 함께 보십니다.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 층수가 10개층인데 그 10개층 중에 4개층만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면
아파트 아니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 동당 바다 면적 관계없이 아파트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 답은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다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초과 추천없습니다.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답은 다세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랍은 기숙사는 그냥 보십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이고 4개층 이하이면 연립 다세주택인데 이 연립 다세주택은 동당 바다 면적합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규모 큰 것이죠. 그때는 연립주택. 660제곱미터 이하인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구주택과 다세주택이라는 말을 보신 적이 있는데 다세주택은 공동택의 한 종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의 크기를 따지게 되면 세대수 따지죠. 그 세대란 말이 담겨있는 다세주택은 공동주택이고 한 20년, 30년에 단독택이 대세일 때 가구 조사라는 것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구란 말 쓰게 되는 다가구주택은 광해 단독택에 포함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용 건축물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이번 6월 달에 개정될 사항으로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 층수가 3개층 이하로서 동당 바다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중주택입니다. 중전에는 330이었는데 지금은 660으로 개정되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다가구 주택과 규모에서는 차이 없죠. 그 개정된 사항을 꼭 한번 잘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주거용 건축물 외에 상업용 건축물로서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변 상가 건물 중에 80% 정도가 바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데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입니다. 전국 어디에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는 것 구분하시면서 우리 주택가 주변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이종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지갑을 분실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저도 지갑 분실했는데 112에 전화했더니 경찰관 하시는 말씀이 빨리 화장실, 쓰레기통 뒤져보면 돈은 찾지 못하더라도 지갑 그리고 카드는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제일 좀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화장실에서 지갑 찾지 못했다고 하면 파출소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동사무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발급받기 위해 방문해야 될 겁니다. 이 동사무소를 최근 법을 개정하여 지역자치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출소와 지역자치센터의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우리 파출소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330평 아래는 얘기거든요. 만약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330평 이상이라면 걔는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겠죠.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지역자치센터 등으로서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일종이고 얘보다 크면 업무시설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세 곳으로 다니고 바쁘게 움직였다면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지가 분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맛있는 건 못 사 먹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두 줄은 드실 수 있죠. 그러한 김밥 천국을 우리는 휴게 음식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밥만 먹고 못 산다. 그러면 제과점을 방문합니다. 그 제과점으로 바다 면적 합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요기하셨으면 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구기 운동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탁구장이죠. 그리고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탁구장 등의 시설로서 그 바다 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우리 구기 운동 중에 공이 가장 작은 게 뭐다? 탁구공이거든요. 얘보다 공이 큰 골프공 또는 볼링공 이러한 것으로서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한 30분 운동하시게 되면 땀 많이 나죠. 샤워로 가셔야 되죠. 사우나 가신다는 이야기 하지만 1962년도에는 목욕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장 한켠에는 머리 다듬는 이용원과 미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건축법 공부하시면서 목욕장과 이용원, 미용원이라는 말을 하시면 다들 주변 분들은 북에서 넘어온 사람 아닌가 의심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1962년도에 건축 만들 때는 목욕장, 이용원, 미용원이라 표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씻고 단정하게 하셨다고 하면 집에 들어갈 때 구멍가게 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않는다면 입에서 뭐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소매점을 방문하시면 그게 주택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는 휴게 음식점 방문한 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 방문했다. 일반 음식점이라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우리 주택가 주변에 밤에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휩싸여 있는 그래서 양주병과 양주잔이 간판에 그려져 있는 그런 곳 보신 적 있죠? 낮에 방문하시게 되면 간판 한켠에 일반 음식점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 음식점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 방문하게 되면 나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는데 얘보다 공 큰 것, 볼링장이나 골프 선수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있다면 모두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원, 미용원, 원자로 끝나면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원자로 끝나면 모두 일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가끔 안마원 대신 안마 시술소가 있습니다. 저 아직 안마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뭐가 안마원이고 뭐가 안마 시술소인지 모르지만 원자로 끝나면 일종, 안마 시술소로 끝난다고 하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맹인분께서 나오시는 곳이 있다면 안마원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마 시술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말 맞죠? 아직 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러한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갑은 소매점이란 말 끝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 줄 밑에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보시고 납은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음료 차. 그래서 다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방이라는 것도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다. 가끔 이상한 영화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다방 설마 일종 근린 생활시설일까?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상한 영화 봤기 때문입니다. 음료나 차를
판매하는 바다 면적합 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일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면적 관계없이 일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랍원, 의원, 치과의원, 접골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원자로 끝나면 다 일종 근린 생활설이다. 그리고 마번에 탁구장이라는 거 사셨는데 구기운동 중에 공 가장 작은 것이죠. 500 미만일 때 일종 근린 생활설. 그리고 화번에 지역자치센터. 지금 더 이상 동사무소라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자치센터로서 1000 미만일 때 일종 근린 생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번에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등등이 면적 관계없이 일종 근린 생활설이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아번에 변전소. 우리 전기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수장, 양수장 면적 관계없이 일종입니다. 그리고 416페이지에 자본 천천히 한번 봐놓으시고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서 30제곱미터 미만은 일종 관심 있으시죠? 그리고 알고 있으시죠? 그리고 4번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서 나번에 종교집회장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번에 일반 음식점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며 차번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래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번 독서실 기원. 우리 공부할 때 사용되는 독서실은 꼭 필요하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실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정수장, 양수장, 변전소는 전기, 수도와 관계된 것으로 꼭 필요하죠. 얘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길 겁니다. 그리고 하번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되어 30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는 것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거번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 불리는 것이 다중생활시설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고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라 불리는 곳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 미만일 때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500 이상의 경우는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더번 단란 추정과 관련되어 얘가 한 20년 전에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20년 전에는 출제위원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러번, 안마시소나 노래연습장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종 근린 생활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갖춰져야만 나중에 국토개혁법과 관련된 건축 제안을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그렇게 구분하시고 나머지 용도와 관계된 사항은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잘 찍으시면 되거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423페이지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 변경과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